너 미쳤어? 칭화대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간다고? 왜 안 가? 여긴 이미 끝났어. 허상 속에서 살 순 없잖아.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인재들이 조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 IT 기업 대량 해고, 청년 실업, 중국 경제 위기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기회의 땅, 그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한 연구원이 이 충격적인 현상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베일에 가려진 중국의 민낯과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한국.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중국 굴기를 맹신하던 기자였어요. 석사를 마치고 월스트리트 저널 베이징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중국의 화려한 면만 봐왔죠.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하는 커피, 얼굴 인식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삶. 제가 쓴 기사의 제목은 늘 비슷했어요. 멈추지 않는 중국의 성장,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 중국. 그때 만난 친구가 리밍이었어요. 칭화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알리바바 AI 연구소에서 일하던 그녀는 제 취재원이자 친구가 되었죠. 같은 또래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피아, 5년 안에 우리가 세계 AI 기술을 선도할 거야.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은 구글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고. 리밍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실제로 알리바바의 실적은 매년 상승했고 화웨이는 5G 기술을 선도한다고 했으며 틱톡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필수 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2년간의 특파원 생활 동안 제가 쓴 기사들은 뉴욕타임스에도 인용되었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앞다퉈 번역해서 보도했죠. 밀러 기자의 눈에 비친 중국의 미래는 찬란하다. 인민일보의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중국통 전문가가 되어 박사과정에 진학했고 논문 주제도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로 정했어요. 지도 교수님도 제 연구에 큰 기대를 걸고 계셨죠. 하지만 모든 것은 지난 겨울 리밍의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소피아, 나 알리바바 그만두게 됐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알리바바의 미래였던 그녀가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개발한다던 그녀가 왜 여기 모든 게 가짜야.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그냥 허상이었어. 리밍의 떨리는 목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소피아, 여긴 다 끝났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난 한국으로 갈 거야. 이제는 진짜 기술을 만들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제가 그동안 쓴 모든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화려한 수식어들 속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로 중국의 실체를 알고 있었던 걸까? 리밍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알리바바와 중국 경제를 바라보던 관점은 과연 옳았을까? 나는 내가 믿었던 중국의 성장이라는 신화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지 그 진실을 찾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환상이 아닌 진짜 진실을 찾아서요. 교수님, 박사 논문 주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 2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코로나19 이후 국제선이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은 탓이겠죠. 리밍이 보내준 주소를 따라 중관춘으로 향했어요. 여전히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곳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죠. 중관춘의 거리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지만 그 아래 깔린 불안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때 번창하던 건물들이 비어 있었고 창문에는 매물이라는 간판이 무수히 붙어 있었죠. 화려한 간판들 사이로 임대문의 표지판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특히 작은 스타트업들이 있던 건물들이 많이 비어 있었죠. 리밍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한때 알리바바에 떠오르는 AI 연구원이었던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죠. 소피아, 우리가 발표했던 기술들, 실제 구현까지는 아직 멀었어. 하지만 계속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어요.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 청년 실업률이 21.3%를 기록했더군요. 6월부터는 실업률 발표 자체를 중단했다는 점이 더 의미심장했어요. 부동산 시장의 위기도 실감났어요.
헝다그룹을 시작으로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고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세였죠. 특히 신규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만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재정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임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IT 업계의 변화도 뚜렷했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대기업들이 인력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었고 신규 채용은 대폭 줄었죠. 한 IT 업계 종사자는 작년부터 시작된 구조 조정으로 주변 동료들이 많이 떠났다고 털어놓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의 기술 제재 영향이었어요.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핵심 기술과 장비 도입이 막히면서 연구 개발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했죠. 어렵사리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를 만났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표면적 성장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기술 혁신과 경쟁력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죠. 베이징을 떠나기 전 리밍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진실을 알리고 싶지만 그 대가가 두려워.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멈춘 건 아니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균열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죠. 리밍과 같은 중국의 인재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향하고 있다는 그곳으로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첫인상은 의외였어요. 화려한 마천루 대신 정돈된 연구단지가 펼쳐졌거든요. 하지만 이곳에 1,400개의 IT 기업과 8만 명의 연구 인력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첫 방문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연구소였어요. 담당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죠. 현재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한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와 대만의 T사단 두 곳뿐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죠. 저는 어렵게 공식 허가 요청을 받고 HBM 기술 연구실도 방문했어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었죠. 특히 AI 반도체용 반도체 개발이 한창이었어요. 연구소 곳곳에서 외국 연구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에서 온 엔지니어들도 있었죠. 여기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을 만듭니다. 발표용이 아닌 진짜 혁신이죠. 양자 컴퓨터 연구도 진행 중이었어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이 분야에서도 한국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대형 IT 기업들의 AI 연구소였어요. 한국의 대표 IT 기업들은 실용적인 AI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죠. 리밍은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성과 발표가 우선이었어요. 하지만 설명을 들으니 한국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실제 구현 가능한 기술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 중관층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았죠.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선전 대신 실질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녁 판교의 한 레스토랑에서 현지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이 자부심을 갖는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실현 가능한 혁신을 추구해요. 당장의 화려한 발표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리밍은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인재 유출을 우려해 해외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고 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느낀 건 이곳이 세계 IT의 새로운 중심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 독자적인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화려한 선전 대신 묵묵히 실력을 쌓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죠. 서울의 대기업 연구소에서 리밍을 다시 만났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에 입사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연봉은 중국보다 약 20% 높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연구원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해주거든. 리밍의 말대로였어요. 연구소를 둘러보니 중국과는 다른 문화가 느껴졌죠. 성과 발표보다 실제 구현 가능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매달 기술 검증 세션을 통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동료들과 공유했고 실패한 시도까지도 솔직하게 논의했죠.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났거든. 하지만 여기선 그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리밍의 소개로 다른 중국 출신 연구원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한 연구원은 10년간 중국의 대형 IT 기업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온 케이스였죠. 기술 개발에 있어서 정직성이 중요해요. 중국에서는 종종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허위 성과를 요구하곤 했죠. 하지만 여기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한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제공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언어 장벽은 여전했고 한국의 업무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특히 회식 문화나 수직적인 조직 구조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처음엔 매일 야근하려고 했어요. 중국에서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오히려 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정시에 퇴근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연구소의 한 팀장은 중국 인재 채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기술력 있는 연구원을 찾고 있어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죠. 다만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해요. 단순히 높은 연봉 때문에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부 연구원들은 본국에서의 압박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다고 해요.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찾아온 사람,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사람, 순수하게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싶었던 사람. 여기선 최소한 정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문화적 차이는 존재했고 일부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밤늦게 돌아오는 길, 리밍이 보여준 연구 노트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녀가 개발 중인 AI 알고리즘의 성공과 실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화려한 발표 자료가 아닌 진짜 기술을 만드는 과정 말이야. 글로벌 기술평가기관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특허 실용화율이었어요. 한국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 실용화율은 65% 수준, 반면 중국은 25% 정도에 그쳤죠. 중국이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되는 기술은 훨씬 적다는 의미예요. 반도체 분야의 격차도 명확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고 미국의 인텔조차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죠. 중국도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로 핵심 장비 도입이 막힌 상태였어요. 하지만 AI 분야는 달랐어요.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죠. 특히 양적 성과에서는 한국을 앞서고 있었어요. 다만 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죠. 한국 기업들은 실용적인 AI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AI 논문 발표 수에서 세계 1위예요. 하지만 실제 상용화된 기술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AI 연구소의 한 팀장이 설명했어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패턴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미중 갈등과 중국의 경제 둔화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었죠.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한국의 투자 계획도 인상적이었어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반도체와 AI 분야에 180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중국도 첨단 기술 투자를 지속하고 있었지만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인재 유출도 중요한 이슈였어요. 중국의 일부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었죠. 특히 반도체와 AI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 미국, 유럽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어요. 기술 격차는 단순한 숫자로 측정할 수 없어요. 핵심은 기술의 질과 실용성이죠. 한 연구원의 말이 와닿았어요. 이런 변화는 일시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기술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였죠. 특히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이건 결코 중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중국은 여전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였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강점은 기술의 완성도예요. 화려한 발표보다 실제 작동하는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죠. 한국의 한 연구소장이 말했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느낀 건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차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각국이 선택한 서로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이제 세계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발표와 실제 기술력의 차이를, 그리고 그 격차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요. 다음 날 마지막으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다시 찾았어요. 1,400개가 넘는 IT 기업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국내 기업들의 기술 연구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구원들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졌어요.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성공은 세계에서 TSMC만이 해낸 기술이었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고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았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CES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였어요. 삼성전자는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LG전자도 여러 부문에서 수상했죠. 특히 AI 가전과 로봇 기술에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한국이 기술 패권의 중심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글로벌 기술 혁신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주도하고 있었고 중국도 AI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었죠. 몇 주 후 리밍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소피아, 우리 팀에 실리콘밸리 출신 연구원이 합류했어. 정말 대단하지. 한국의 강점은 특정 분야에서의 뛰어난 기술력이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박사 논문의 결론을 쓰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어느 나라가 앞섰는지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었죠. 각국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이었어요.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인재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고, 미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 생태계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죠.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더욱 빛나 보였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상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국 취재를 마친 후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이곳의 화두는 한국이었습니다. 제너럴 캐털리스트의 한 파트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한국의 딥테크 기업들이에요. 특히 공급망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인상적이죠.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 캐피털들이 한국 시장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투자 설명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었고 한국 스타트업들과의 미팅도 활발했죠. 더 흥미로운 건 오픈 AI의 행보였어요. 한국 정부와 협력해 1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실리콘밸리 진출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왜 한국인가요? 제가 묻자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답했어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의 중요성이 커졌어요. 한국은 그 점에서 독보적이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핵심 동맹으로 부상했죠. 실제로 한국은 8개 도시에 37개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었어요. 구글 본사에서 만난 AI 연구소장은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됐어요. 이제는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때죠. 실리콘밸리의 관심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기술 패권 재편 속에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죠. 한국의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는데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실리콘밸리가 우리를 주목하는 건 우리가 가진 실질적인 기술력 때문이에요. 화려한 발표 자료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 메타의 한 임원과 대화를 나눌 자리가 생겼어요. 기술의 미래는 협력에 달려 있어요. 한국은 그 점에서 최적의 파트너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와 배터리 기술에서도 실질적인 혁신을 이뤄내고 있죠.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두 갖추고 있으니까요. 실리콘밸리를 떠나며 생각했어요. 세계 기술의 중심지가 한국을 주목하는 건 단순한 기회가 아닌 필연이었던 거죠. 화려한 선전이나 과장된 발표가 아닌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정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세계 각국의 혁신가들이 함께 협력하며 만들어갈 미래.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6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도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기술 혁신의 미래는 어느 한 나라의 독주가 아닌 각국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 그 협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취재는 끝났지만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기술 혁신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보여준 독보적인 기술력, 특히 3나노 반도체 공정과 차세대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세계적 성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발표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집니다. 앞으로 반도체, AI, 배터리와 같은 핵심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이뤄낼 성과들이 기대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